오늘 황찬현 감사원장을 시작으로 내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모레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정감사부터 시작된 여야의 정치적 공방,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겠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 또 여야 전국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정군기, 김만흠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경남 마산 출생이고요. 마산고를 나와 서울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고시 22회고요. 전 서울가정법원장이었고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입니다. 차관급이죠. 네, 이제 현직 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이 돼서 이제 정책 중립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내정했을 때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보다는 상당히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에 해당되는 감사원장으로 내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후속 설명이 있었으면 좀 그런 점이 있었죠. 네. 되게 그동안에 감사원장은 법조에서 갔을 경우는 대법관급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차관급이 가니까 뭔가 대단한 그 역량을 인정받았던가 뭐가 있던가 해야 되겠는데 그냥 그동안에 몇 번 중대한 사건 재판했던 과거의 경력만 소개하고 임명을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인사를 할 때 추상적으로 전문 적임자다 이런 얘기만 하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되겠지만은 감찰 계통의 모든 사람들이 서부 경남 출신이어가지고 너무 또 편중된 거 아니냐. 굉장히 심각하죠. 김기춘 우선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거제 출신에다가 지금 감사원장 내정자 마산에다가 검찰총장 또 사천 출신에다가 또 청와대에서 감찰과 이쪽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역시 마산 출신이어서 이런 경우 정말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우 교수님. 네, 감사원은요 대통령의 직속 기구로 돼 있거든요. 직제가. 그런 점에서 중앙지법원장을 사법부에 있는 지법원장을 뽑아다가 후보자 내세웠다.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은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권 분립이 위배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법부에서 그래도 인격이 괜찮은 이런 사람을 이제 후보자로 내세웠는데. 역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또 이런 그 후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되고요. 역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그렇죠. 직제는 대통령 그 소속이지만 여러 가지 그 업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청와대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뭐 의회에 두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 사람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 쟁점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올려주실래요? 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쟁점을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 독립성 확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위장 전입 의혹도 있고 병역 면제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증여세 미납 및 재산 축소 신고 의혹까지 있던데요. 자,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는요. 아마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나왔던 몇 가지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걸 보면 서면으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위원 제청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공을 세웠던 주변의 측근 인사들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 이전에 그 은진수 감사위원 임명했던 그런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답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이것도 너무 대통령의 사적인 기구로 사용될 용도가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이제 서면 질의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이 왔었나요? 조금 그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지에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 감사위원 자리는 정치적으로 좀 독립성을 확보한 인사가 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반드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답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불가피하게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시 보고가 있는데 이게 네. 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도 조금 답은 해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약간 독주 분위기 속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얼마나 기능을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 몇 개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던 모양인데요. 유신이나 뭐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예, 예. 또 5.16에 대해서 구데타냐 아니냐 예.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정국 교수님. 네. 예. 이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고위직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위직인데 이 지위를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은 보수로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예. 감사원장의 보수는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 사이에 정한다. 이걸 벌써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의 그 버금가는 이런 고위 공직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매우 정말 엄중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문제가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에서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지금 불거진 의혹 중에서 이 두 가지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예. 법관이 위장 전입을 2차례 했습니다. 참 이거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법을 가장 지켜야 될 이 법관이 운전면허증을 경신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다음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이것도 정말 고위 법관으로서 과연 이게 마땅한 일인가?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 앞으로 우리 청문회 나오는 고위공직자들 이런 거 있으면 아예 본인이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위장 전입, 재산 축소 신고, 병역 문제 단골 메뉴인데요. 단골 메뉴인데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의혹 제기에다가 본인이 합리적인 해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예컨대 아들의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 왜 어떻게 면제가 됐느냐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본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의혹으로 그치는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건강 검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인사청문회 거치고 참고 사항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겠는데 이틀 동안 그래서 동의 절차가 거치니까 이틀 동안 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선거기 때문에 여당의 다수당의 힘을 빌려서 그대로 관철시킬 것인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정국민 교수께서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재척 사유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과연 어느 수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장 전입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시점부터 말이죠. 위장 전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위장 전입은 이제 사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문화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법관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위장 전입에서 하나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 사유는 이제 부동산 투기가 전제가 될 때는 넘어가질 않는데 뭐 교육 문제다, 이사 문제다, 무슨 운전면허증 경신 문제다 이렇게 해서 위장 전입이 지금 사문화가 돼가는 이 과정. 우리 사회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은 선진국 될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덧붙일까요? 아까 정 교수께서 차관급인 지방법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임명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적으로 좀 인정될 만한 여러분들 언론에서 천거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면은 뭔가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인데 보충 설명이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인사 문제가 꼭 거론이 되거든요. 인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넓히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교롭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해피면 왜 또 김기춘 실장하고 고등학교 동문인지 마산고죠. 이런 점이 이제 공교로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인물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서로 고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김능한 전 선관위원장입니까? 그분은 많은 또 여러 가지 검소한 자세로 전망을 받다가 갑자기 또 그만두고 한명숙 의원의 대변을 하고 로펌에 가고 사람이 없어서 저는 시켰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청문회에서 황창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내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모레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기도 간단치 않아요, 지금. 쟁점들이 후보자로서 자질뿐만 아니라 재산 문제,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내일과 모레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보세요? 우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도덕성 문제에서 타격을 받는다면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논란이 초점이 됐던 기초연금 문제가 답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문영표 지금 내정자가 학자로서 국민연금이나 지금 다른 복지 관련 얘기했던 노선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은 기초연금도 정확하게 국민연금 체계 속에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연금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입장인데 그대로 갈 것인가? 최근에 언론들의 질문에서는 그 입장은 좀 변경이 있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지난번 그 진영 장관 사퇴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을 가지고 이번 청문회에서 역시 논란이 될 건데 그 부분이 쉬운 내용이 아니어서 국민들에게 쉬운 평가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도덕성 문제하고 맞물린다면 이제 문제가 커질 걸로 봐지고요. 검찰총장 김진태 총장 내정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지청장 내부 감찰에 따른 지금 내부 징계 논란까지 편파적인 양의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 부각되면서 아주 큰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영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정책,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가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건데 이런 문제는 우리 입법부에서 그 정책에 대한 그 비율을 보는 거니까 그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될 것을 보고 김진태 총장 후보자가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벌써 뭐 한 2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뭐 여수 참 서울에서도 그렇게 먼데 부동산을 사서 농지를 갖고 있다. 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방위를 나왔는데 아들도 면제가 됐다. 방위도 이게 사실 면제가 비슷한 건데 2대에 걸쳐서 병역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문제도 참 우리 고위공직자들 그동안에 너무 쉽게 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특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김진표 후보자의 이 발언이 상당히 기초가 주목됩니다.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게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야가 서로 아주 세게 충돌할 것 같죠? 자, 전망을 한번 해주세요. 뭐 야당은 뭐 3분의 1 정도, 3명 중에 1명은 떨어뜨린다는데 저는 그 겉으로 하는 말 같고 3명 중에 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전부 다 떨어뜨리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사안의 급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법도 챙겨야 되는 걸 봐서는 그렇게 저는 충돌할 것 같지는 않고 적절한 물밑선에서 또 조율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세 분 다 야당으로서는 쟁점이 될 만합니다. 처음 첫날 오늘 황찬영 그 감사원장 내정자 문제를 둘러싸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전반적인 그 정책 또 너무 조금 특정 집단에 대한 폐쇄적인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지역 문제도 우연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은 부처 장관급 정도 또 감사원장급 정도라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신망을 받고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만이 국민들도 보편적인 신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고요. 또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해서도 지금 박근혜 정부 전체 공약 이행 여부 가지고 쟁점이 될 여지가 크고요. 최근에 나머지 이제 검찰총장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상당히 크게 붙었거든요. 마침 또 그날 14일 날 그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김기춘 실장에 대한 내부에서의 질의응답과 더불어서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신야권연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101일 만에 천막 당사 접었어요. 민주당이 왜 접었을까요? 정말 힘들고요. 그다음에 효과 없었고 피로도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접었는데 저는 잘 접었다고 생각되는데 새누리당 얘기를 들어보면 잘 접은 게 아니라고 또 합니다. 더 큰 장외 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 민주당의 천막을 걷고 장외 연대를 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연대입니까? 신야권연대. 시민사회 진영을 이제 포함시켜서 연석회의도 하고요. 이런 용어들이 신야권연대, 연석회의 이런 용어들이 이 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 유신 시대나 5공화국 시대 때 시민사회가 많은 역할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연 지금 여야의 관계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이 돼서
시민사회 역할이 필요할 건지도 의문이 좀 제기되고요. 네. 이 시민사회가 과연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뭐 매일 보면 뻔한 분들이 나와요. 백낙청 뭐 교수도 나오고. 그래서 이 시민사회 진영도 좀 더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여권도 하도 노익장들이 뭐 많이 나오니까 네. 새로운 모습 보여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국민들한테 식상해질 수는 있다. 민주당의 고충을 알지만 식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만흠 원장님, 지난해 대선 이후로 처음이죠? 이렇게 야권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게요? 글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야권연대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야권연대는 얘기하지 않고 주로 공격하는 쪽에서, 현재 민주당과 야당을 공격하는 쪽에서 야권연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네. 액면 그대로 연대라고 하면 같이 가는 게 연대겠지만, 우리가 야권연대라고 했을 때 선거에서의 후보 단일화 전략 같은 걸 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같이 가자는 것은 뭔가 전체적인 뜻을 갖지 못하라는 거고요. 또 대개 뜻이 같지 않습니까? 밖에 시민사회 단체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최근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논란 문제라든가 또 검찰이 중간에 지도부 흔들리면서 수사팀 바뀌고 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일단 공의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해산 청구에서는 뭔가 공안적인 차원에서의 탄압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공히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의견이 같이 가는 가운데 가자라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선거 전략 차원에서의 단일화까지 가는 그런 맥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책별 연대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책별 연대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대응 수위가 정의당과 민주당이 좀 달랐었잖아요. 근데 대응 수위도 맞춰 나가고 정책별 사안별 연대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정책별 사안별 연대라고 했을 경우에 서로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같이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무슨 별다른 다른 안건에 대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시국 전반에 대한 데 대해서는 같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탄 의식, 규탄 대회를 같이 하자라는 차원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이후에 같이 장애 투쟁하는 쪽보다는 이제 민주당이 뭔가 비정한 결의를 하는 가운데 그동안 해왔던 시청 앞에서의 노숙 투쟁, 장애 투쟁 방식은 정리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자. 이쪽으로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뭐 신야권 연대 부분에서 안철수 의원도 합류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 특검 때문에 특검을 고리로 해가지고 신야권 연대가 구성이 됐는데 안철수 의원이 또 약다 보니까 잽싸게 우리는 정책별, 사안별 연대지 뭐 그런 연대, 야권 연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 일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좋아하고 또 친노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또 따로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야권 연대를 하고 있고 참 쉽지 않은 길을 야당이 가고 있는데 저는 야당이 오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상임위를 또 사흘간 포기를 했어요. 청문회 때문에. 이게 국민들 정서하고 안 맞는단 말이죠. 야당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도 장외에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럼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또 하루 일하다가 다시 일하기로 했다가 또 청문회 때문에 3일 동안 일 안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저는 참 우리 민주당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법안 시급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를 벌였던 건 아니죠. 해왔는데 이제 동시 병행해왔고 사실 이미 정기국회 들어오면서 원내 중심으로 이동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을 상당히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야당의 주장에 호응하는 뭔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원장께서는 민주당의 지금 대응 방향에 대해서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랬을 때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야당으로서의 정책적인 아니면 방법으로서의 수단이 뭐가 있겠는가. 극단의 경우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목소리만 내고 있다가 4년 뒤 또는 5년 뒤에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정말 무기력한 얘기고요. 그냥 말로써 얘기했을 경우 그러면 여당이 들어주겠느냐. 지금까지 지난 10개월 박근혜 정부 해왔던 형태로 보자면 그렇지 않죠. 그냥 묵묵부담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저는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도 특검을 주장하면서 일정 부분 또 거리두는 딜레마가 있듯이 민주당의 딜레마가 뭐냐. 야권과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민주당의 위상은 유일한 대안 정당이 아니라 야권의 n분의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면까지 계속 가다 보면 선거 때마다 야권은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대응하는 맞대응하는 1대1 대응 정당이 아니라 야권 전체 n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권 정당 전략에서는 이게 역설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새누리당에 맞서는 일어설 수 있는 정당이 계속 돼야 되는데 시기 때마다 연대를 통해서 또 아니면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통해서 뭔가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을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스스로 좀 취약하게 되는 그래서 좀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오늘 계속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천막 걷고 이제 큰 장외를 하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서 김한길 대표가 예산안하고 법안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잽싸게 그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루 만에 포기를 하고 이제 국회 활동 하기로 했는데 다시 오늘 상임위를 포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인데요. 예. 2달 안 남았습니다. 예. 민생 법안 100여 개 남아 있는데 이거 3일 동안 또 포기한 거거든요. 이런 예. 점에서 민주당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표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나온 이야기가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뭐 3개월 정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영권 지검장은 이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만우 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그 법적인 규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최종 과정은 감찰위원회에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걸 건구하면은 이제 총장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겠는데 예. 그동안에 보도된 바로는 감찰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감찰위원회에서 결론을 안 냈는데 그러면 결정해가지고 징계를 결정할 것인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그럴 것인가 남아 있고요. 예, 절차상 문제 예. 또 하나는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 좀 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견해들이 많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내부에서도 이 프로스의 그 서울지검 특수 2부 검사한 사람이 글을 썼죠. 네.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만하다면은 여당에서 주장하듯이 이른바 정북 좌파 검찰이거나 아니면은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나무인의 사람이거나 하는 예.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뭔가 나머지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는 조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인데 그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진실을 가지려는 노력과 거기에 대한 뭔가 부당한 내부의 상황과 이걸 같이 고려해서 징계도 결정하고 그래야 인정을 할 것인데 과연 이랬을 때 타당하다고 보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송구 교수님 어떻게? 검찰이 언제까지 이렇게 헤맬 건지 참 제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감찰본부에서 징계를 방침 정하고 감찰위원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감찰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김성규 검사라는 사람이 이 프로세스에 올려가지고 뭐 수사 잘한 부하는 놔두고 왜 그 부하는 징계하고 예. 그 상사는 뭐 놔두느냐 이런 그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네.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특권만 강조를 해서 이 프로세스에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검사들이 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예. 매우 그 자유스럽게 준사법 기관의 그 특권만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 법무부의 한 외청으로서 공무원 조직의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이 침뱉기인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요. 그 몇 명은 나가서 보면은 어느 당에 입당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런 거 참. 그런 분이 몇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국희 교수, 김만우 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